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오태석 원장님의 키노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평가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오태석 원장님은 올해 4월부터 키스텝 제11대 원장을 맡으셔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매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원장님께서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키노트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꽤 꽉 찰 정도로 많이 와 계시고 또 방송으로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대한민국 AI 대전환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있는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데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과학기술 정책 분야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아니고 과학기술 정책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에서 일하시니까 좀 낯설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전략과 비슷한 이런 것들인데 오늘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 계획, 기본 전략, 기술 분야별 전략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협력해서 수립을 하고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예산 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입하는 이게 사업들이 한 1,400여 개 됩니다. 사업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프로젝트 단위로는 한 7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와 관련된 각 기술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들 이제 몇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까지 이르는 이런 사업들의 피저빌리티 스터디도 좀 하고 있고 아울러서 미래 예측, 기술 수준 조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문사회 백그라운드 계신 분도 오시지만 또 공학적인 백그라운드 계신 분도 많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 출신들도 나중에 이제 리서치가 좋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애널리스트로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 와서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각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역할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나라가 지금 오늘 이제 시간표를 쭉 보니까 다 AI 관련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왜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이제 그 분야에서 여러 업무들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부 국가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물론 글로벌 환경도 있지만 그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럼 불가피하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업의 하나하나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원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게 지위가 올라갈수록 전체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따로 안 붙이더라도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기술 블록화 문제까지도 갈 거고 당장 우리 삼성전자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이런 여진들 그러니까 룰 베이스의 국제 질서 자체가 이제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것 같아 보이던 이게 끝이 안 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게 가져온 우리 일상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당장 유럽 가는데 2시간 이상씩 더 걸리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 뭐 우리 여기 삼성전자도 매번 위기 하지만 우리 정부 자체도 정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는 잘 아시는 저출생으로는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러 우리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지역 소멸 문제, 그다음에 교육기관들이 학교가 없어지고 하는 문제들도 좀 많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잠재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 정도가 맥시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30년대, 40년대 거의 0%로 갈 거라고 하는 정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말 뭔가는 해야 되겠다, 대담한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연구개발과 혁신이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일단 그래서 정부가 어느 나라가 이제 사실 국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혁신 역량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얼마나 연구개발에 투자하느냐 가지고 많이 그걸 따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GDP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2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연구개발비가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GDP 대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규모로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규모는 당연히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이 2위입니다. 근데 중국이 머지않아서 전체 규모에서도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위가 독일이고 4위가 일본이고 한국은 5위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미국과 중국과 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들이고, 이 이제 5% 투자한다는 얘기는 정부와 민간이 다 합쳐서 하는 투자 규모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19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로 지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정부 부분과 공공 부분의 재원이 23.6% 정도, 기업이 76%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이렇게 세계 2위 정도까지 가고 세계 5위 정도 가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기업의 투자가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2008년, 7년에 OECD 사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폴란드라는 국가를 가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회원국 대상으로 이노베이션 팔리시에 대한 리뷰를 합니다. 거기 갔더니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국에 글로벌 챔피언들이 있는 게,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게 너무 부럽다. 폴란드는 그런 대기업 자체가 없다는 거죠. 조그마한 기업들. 그러니까 혁신을 끌고 갈 여력 자체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정부 당자들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는 내셔널 챔피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그때 좀 봤었습니다. 현재 근데 민간 부분이 76%를 하고 있고 90조 원을 쓰고 있는데, 그럼 민간 부분에 사실은 엄청난 경쟁력들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주력 산업 부분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로 기업 경쟁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 90조 원을 사실은 실제로 들여다 보면 대기업이 64%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10몇 프로 정도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총액으로는 세계 2위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어떻게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킬 건가, 거기에 정부의 투자나 이런 것들 어떻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 자체의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고 대기업은 어떨까? 대기업도 64%지만 사실은 상위 가장 많이 하는 상위 5개 그룹, 상위 20개 그룹이 50%를 넘어갑니다. 나머지 대기업들을 다 합쳐봤자 영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뭐 매년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세계의 그 연구개발 투자 기업들 투자 금액 순으로 2,000개 기업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저희도 이제 기관에서도 5월달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2,000개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이 680개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중국이 524개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 연구개발에도 압도적인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은 40개입니다. 40개인데 그것도 2,000개까지 40개고 100대 기업 안으로 보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삼성전자가 세계 7번째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으로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투자 속에서 이제 보면 정부의 이제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걸 해왔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23%를 투자를 하고 민간이 76%를 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기술 분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엄청 다르고 기술 분야 그 단계도 굉장히 다릅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기초 연구 단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 그림에 보시면 공공연구기관에 사실 47%의 재원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33% 정도가 지금 재원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가는 비중은 19%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투자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 민간의 이런 포트폴리오나 전략하고는 어떻게 매치할 건가가 되게 숙제이긴 한데 반대로 민간 재원을 보면 거의 민간의 투자는 자체 기업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투자되는 비중은 굉장히 적죠. 사실은 새로운 근데 혁신의 시작 뿌리를 키워가는 데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기업에 있는 그 임직원분들 또 임원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대학이나 공공기관하고의 컬래버레이션을 조금은 좀 긴밀하게 합시다. 왜 외국이나 이런 외국 대학들하고는 이런 관계들을 많이 맺으면서 우리 대학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으로 갈 거냐 문제는 기업의 수요 어떻게 매칭하는 건지 되는 부분들 라고 연결이 되면 더 좋겠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연구자들 연구를 하실 때 내 연구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순순히 연구자 입장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 이쪽에 실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같이 발굴을 해서 눈높이를 좀 맞춰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민간 기업의 역량이 아직은 좀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민간 기업 역량이 커져가면서 자체의 혁신을 가고 정부는 이제 이런 대학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기초연구 단계 가고 요소기술 단계로 가다 보니까 그의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 예산을 넣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투자를 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 나오고 특허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결국은 이게 뭐 경제적 사회적 효과로 뭐가 연결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4년 정부 예산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깎였죠. 아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정부 예산안에 정부 R&D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이게 나옵니다. 제가 너무 1989년에 민과 관과 산과 연이 공동으로 3년 만에 양산에 성공한 4메가디램 반도체의 그런 것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이후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정부 연구할 정책을 하는 저로서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부에 그러니까 과학기술 외부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그런 성과가 없다는 것을 89년의 사례를 들어서 그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지금 실제 제품 단계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난리지 형태로 들어가고 뭐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매저할 지표 자체가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부터 이런 국가적 난제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 난제들이죠. 이건 기업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AI 오늘 하는 것도 보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의 전쟁이고 어느 한계 기업이 삼성조차도 그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할 거냐? 정부와 민간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는 아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로 전략을 조율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그다음에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되는 난제 때문에 철강 업체는 완전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때 수소 환원 제철로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갈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합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위해서 SMR이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SMR이 개발을 정부나 원자력 연구소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나중에 개발해서 실용화시킬 두산 에너지빌리티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력계들 같이 들어와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서 가자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의 빅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반드시 기업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특히 대기업들을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빅 프로젝트의 큰 것들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자체를 이런 대기업의 이런 자본을 가진 기업이 못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까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비즈니스 전략, 그다음에 혁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작이 돼서 2029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는 이제 뭐 대학이나 이런 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넥스트의 반도체를 어떤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패키징 이슈와 관련해서 첨단 패키징 개발 사업도 올해부터 착수가 되고 있고, AI 시대 대비해서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 연구자들이 실제 어떤 니즈에 맞는 이런 부분에 같이 결합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연구 전략이 수정이 돼줘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혁신의 이런 싹들을 같이 기업의 장기 계획에 얼라인을 시켜갈 건지, 필요하면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그리는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연구자 입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반도체 관련해서도 오늘 여기 이제 반도체 개발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여러 분야에서 오셨을 텐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아주 뭐 이게 주니어 신분이었을 때는 삼성전자도 왔고 연구소도 가서 연구원들도 만나고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틀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스페이스X 배우는 혁신. 갑자기 AI 하는데 왜 스페이스X가 나올까 싶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과학기술기획평가 원장을 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관을 지냈습니다. 그 1차관이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데 그중에 우주 분야가 담당을 하고 있고, 2022년, 23년에 우리나라 누리호가 2차, 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발사를 현장에서 발사 관리를 책임지는 제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뭐 엄청나게 떨리죠. 사실 그 발사 현장에서의 변수는 생각할 수가 없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강풍이 불면 이게 발사를 못하는 문제. 갑자기
그 발사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예기치도 않았던 그런 분들이 고장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발사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우주 개발 7대 강국으로 들어섰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였는데 뭐 엄청나게 뭐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그 발사 굉음과 진동과 소리 들으면 진짜 뭐 까무러칩니다. 엄청난 그 감동입니다. 아직도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우주 분야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주가 사실은 이제는 먼 나라, 먼 미래에 그다음에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타링크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중국은 이제 저공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저궤도에 있어서의 그래서 앞으로 우주 산업이 가지고 올 그런 여파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산부터 에너지부터 바이오, 뭐 생명 의료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 스페이스X는 이제 얼마 전에 8월 26일 날 10차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혹시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것은 달에 그 우주인을 착륙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단 쓰고 결국 이제 화성 가려고 쓰는 건데 재밌는 게 시험 발사 1, 2, 3, 4차례 하면서 엄청나게 실패들을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공중이 막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완전 대실패 뭐 이런 대스피를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스페이스 그때 당시에 터지는 당시에 스페이스 직원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언론에서는 다 실패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갔고 데이터를 얻었고 넥스트 좀 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빨리 다음 발사를 준비하자. 그리고 이 스페이스X는 정말 발사가 끝나고 실패하면 그 다음이 진짜 빠릅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혁신 정책을 하고 정부 영발 정책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패에 대한 인식, 실패에 대한 문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사가 사실은 굉장히 혁신이 뒤져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는 엄청 빨리 나. 어떻게 보면 혁신의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부터. 그래서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 개발하는데 계속 시험해봐야 되고 지상에 할 수 있는 시험을 다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보안 장치를 달아야 돼요. 그건 다 시간이고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속도에서 쳐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실패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보면 뭐 일반 기업도 쉽지 않겠지만 정부 쪽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거에 하는 부분이 되게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AI 정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진짜 성장을 위한 기술 선도 성장 전략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진짜 성장이라고 하는 거. 뭐 진짜 성장이면 가짜 성장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적인 거, 일부 계층만 혜택 받는 이런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성장을 하겠다라고 의미해서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웠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전으로 335 비전이라고 335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335. 첫째,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 잠재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 국력으로 세계 5강에 진입하겠다. 335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필러들이 있습니다.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인데 제가 관심 가진 기술 선도 성장입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겠다. 첨단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대통령의 국정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선도해서 가겠다고 하는 게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질 않습니다. 기술을 떼놓고.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연구개발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4년, 5년의 임기 내에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잡았고 기술 선도 성장을 내놨다는 게 제 의미가 있고 저희 같은 이제 과학기술 정책, 연구발 정책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다음. 이제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걸로 연구개발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대폭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연구할 생태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연구할 투자의 안정성,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생태계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R&D에 확실하게 투자하겠다,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정책을 밝혔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할 투자는 고정하겠다, 더 줄이지 않겠다. 그리고 아예 그런 어떤 재정 상황이나 이런 변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예 법제화를 해버리겠다. 법에 5%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 선도 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AI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웠는데, 여기가 이제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이번 5년간에 해야 될 핵심 과제를 뽑습니다. 123개를 뽑습니다. 5년 동안에 이것은 반드시 완수를 하겠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게 이제 123 국정과제입니다. 추가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 정책의 실행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예산 지원 받는 의미가 있는데, AI 3대 강국 도약은 보는 것처럼 어디 위치에 아니면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 중에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혁신 경제와 관련해서 AI 3대 강국에 주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럼 왜 AI인가? 왜 갑자기 AI인가라고 하는데, AI가 뭐 왜 중요한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AI를 배우러 좀 와서 모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 올해만 미국의 올해만 또 이 AI 인프라에 600조 그러니까 60 빌리언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하고, 2028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에 3 트릴리언 달러가 투자될 거라고 합니다. 3 트릴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요새 그래서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AI에 투자한 기업들이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부침은 있겠지만 AI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고, 그로 인한 엄청난 변혁은 가져올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거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LLM 모델, 이게 LLM 모델이 나온 연도별로 나왔던 것들을 좀 표시를 한 건데,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굉장히 늦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보면 그 와중에 LG 엑사원이나 네이버나 이런 자체 LLM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일부 좋은 평가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양적이나 이런 부분 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위치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대부분 경쟁 국가 그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빼고는 다 비슷한 수준이다. 비슷한, 고만고만하다. 3위, 4위, 5위 고만고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AI 인덱스나 뭐 스탠퍼드 연구소나 뭐 이런 데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건 반도체까지 포함을 해서 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부터 엄청난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치열한 경쟁들을 펼치고 있고, AI 인프라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계획도 지금 구상을 했고, 얼마 전에 AI 액션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동맹국들한테 풀스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따로 만들 필요 없어, 이런 건 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오픈소스 전략으로 좀 가고 있고, 글로벌 전체 거버넌스에서 중국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각국 여기 보시는 나라들도 그런 속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독립을 해야 되겠다,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해 자신만의 전략들을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자체의 LLM 모델들을 프랑스 미스트랄도 그렇고 인도도 그걸 좀 보정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다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정부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도 AI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정부는 확실하게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보시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된 의지들을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AI 3대 강국을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고, 그러면서 정책 목표는 AI 3대 강국의 정책 목표는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답니다. 3대 강국인데 모두의 AI. 특정한 기술 부분뿐만 아니고 AI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그럼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 123개 중에 6개가 크게 이제 AI 3대 강국과 관련된 과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요새 이번 정부에 고속도로 많잖아요.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인프라 투자에 그 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AI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인재,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뭐 AI 정보, 뭐 이런 것들이 현재 과제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AI 정책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과 돈입니다. 실행을, 의지를 가장 볼 수 있는 게 그건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AI 거버넌스를 개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가장 측근에 있는 수석 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분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으로 이런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그 하종우 센터장이 미래기획 수석을 맡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을 LG 엑사원 개발했던 분 백영훈 장관을 모셨죠. 얼마 전에는 그걸 과기부 장관을 아예 과학기술 부총리로 만들어서 과학기술과 AI 전략을 총괄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힘을 실어줬고, 또 AI 전략위원회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들을 조율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맨 밑에 인공지능 책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처 차관들을 아예 인공지능 책임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각 조직에서 이거 AI의 아까 그 개발 확산 것들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아서 갈 걸로 보입니다. 다음.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투자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뭐 AI 전체, 그러니까 R&D 포함해서 BR&D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한 예산이 10조가 됐고요. 3배가 늘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1조 원대에서 2.3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AI 개발에 관한 원천 기술 개발, 뭐 컴퓨팅 네트워크 고도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업 AX, 공공 AX 실제로 활용하는 쪽에 큰 돈들이 들어갔고 그 돈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직 뭐 기본적인 개념만 돼 있고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많아서 아마 세부적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아까는 조직을 세팅했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느낀 게 우리나라 인프라가 없다. AI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들을 해야 되는데 GPU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정부가 GPU를 인프라를 갖추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장을 갖추겠다고 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정부 수요들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국내 대학, 중소기업 등의 수요들을 2023년에 조사했던 건데 이거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확보를 해주자라고 하는 목표였고 지금 차근차근 뭐 지금 뭐 1.3만 장, 그 다음에 1.5만 장, 9만 장, 9천 장 뭐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5만 장이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빅테크에 보면 그런 얘기도 많아서 기본적으로 5만 장 이상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백영훈 거기정통부 장관이 이런 시장의 기술 발전 속도, 시장 속도를 봤을 때에 5만 장보다 20만 장 이상은 정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고 정부 기관 내에 같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 문제잖아요. 5만 정도 사실 막대한 돈이고 운영하는 문제인데 더 많은 돈을 좀 들여야 되는 문제고 다음. 그리고 이제 그 GPU들을 산 것들을 실제로 운영할 그런 것들 기관으로 AI 컴퓨팅 센터를 아예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근데 정부가 이제 투자해서 하는 형태고 민간이 들어온 구조인데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지분을 51%를 갖고 민간이 49%를 갖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2차례 공모를 했는데 다 유찰이 돼 버렸습니다. 민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요금 체계도 불분명하고 뭐하고 수익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조건을 싹 바꿨습니다. 민간의 지분을 70% 이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부담되는 조항들은 다 좀 약화시키겠다. 수익성 측면에 문제가 생긴 것들은 다 조율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10월 21일까지 공고를 마치고 선정이 되면 이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세워서 상반기 중에는 출범을 좀 시킬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어서 일단 인프라 쪽으로 셋업을 해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기업 빼놓고는 이게 그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하나 이제 논란되는 게 이제 계속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아까 프랑스도 미스트랄 개발을 했고 인도도 그렇고 다 자체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데 우리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자,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을 왜 하지? 지금 우리가 뭐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는 것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직 현재로서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팀들을 공모를 했고 경쟁행 방식으로 해서 갑니다. 반기별로 한 팀씩 탈락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두 팀을 2027년에 선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 NCAI 등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대학이나 연구소들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좀 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정책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나중에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쪽에서는 이게 이제 LLM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한지 이제 산업에 이게 실제로 응용해야 될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한지 의견들이 많은데 아마 실질적으로 각 팀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그 6개월 전에 출시된 그런 글로벌 모델 대비 95% 정도의 성능을 확충하는 것을 일단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GPU 데이터 인재까지 다 매칭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지금 AI 이제 대전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 전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총리뿐만 아니고 경제부총리도 지금 틈날 때마다 AI로 대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체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 8월 22일 날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이름도 경제 정책 방향 이런 이름으로 나왔던 건데 이번에 바꿔버렸어요. 경제 성장 전략으로 아예 가겠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30대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30대 프로젝트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그중에 15개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 초혁신 경제로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15개는 AI 대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7대 프로젝트가 이제 기업과 관련되는 것은 7대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로봇, 자동차, 선박 이런 분야의 자율주행을 완전히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궁극적으로 그런 7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피지컬 AI 분야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분야에서도 AI를 빠르게 도입해서 확산해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보건, 복지 고용, 납세 관리 이런 분야에서 신약 심사가 특별히 좀 들어가서 이런 분야에 AI를 활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30년까지 그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내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까 이런 것처럼 인프라 구축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역 소멸 문제고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 근데 지역 소멸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지역에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들 중소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죽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살릴 거냐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의 경쟁력,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까, 촉발시킬 거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을 통해서 이 AI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죠?
대학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없고 기업도 이런 것들을 혁신을 끌어낼 기업들도 다 수도권에 모여 있는 상태. 그래서 AI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크게 4개 프로젝트가 현재 제안되어 있고, 이건 시급성이라는 걸 감안해서 예비 타당성이라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 그 절차가 있는데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 4개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2조 9천억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얼마나 타당성 있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 그 작업을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들이 좀 잘 실행이 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닥친 그 위기를 효과적으로 좀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 또 이런 것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들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AI는 이미 다가와 버렸습니다. 늦은 상태에 다가와서 지금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파고는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뭐가 다가올지는 이미 10년 뒤에 뭐가 올지는 보입니다. 양자 과학기술,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링 엄청나게 뭐 확산되는 게 이미, 그죠? 우리는 아직 뭐 초기 단계고 아직 관심 문서 많지만 이미 거기는 사실 엄청나게 투자들을 받고 이미 나스닥에서 그런 자본들을 끌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미래 에너지, 지금 우리 SMR 가지고 하지만 지금 핵융합 발전, 우리는 아직 실험실 단계라고 하고 그게 되겠어라는 하지만 이미 거기는 MIT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지금 실증을 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기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AI도 중요하고 하지만 AI는 어차피 우리 전체 이제 확산되는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 같은 게 될 거고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그런 앞차기에 그 다가오는 이런 혁신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